이상한 알베르게 1. 프롤로그 순례길을 떠나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햇빛이냐.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게 맞구나. 나는 며칠째 철야 작업으로 방송국 13층 구석에 있는 시커멓고 좁은 편집실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 온몸으로 햇빛을 듬뿍 받으니 좀 살 것 같았다. 하지만 밤낮으로 편집 모니터만 바라보던 나는 따가운 직사광선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항상 작업의 막바지에는 이렇게 공식처럼 밤을 새우고는 했다. 정말이지 왜 항상 모든 일처리는 마감일이 코앞에 다가와야 끝이 나는지 모르겠다. 나는 방송국 앞에 있는 별빛 카페로 들어갔다. 오늘따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2층으로 올라가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존 레논의 노래를 찾아 듣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PD로서 프로그램을 맡아 편집을 마쳤을 때 들었던 노래여서인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던 설렘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감상에 젖어들었다. 한때 영화 감독을 꿈꾸었던 나였기에 PD라는 직업도 재미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은 예상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게다가 밤샘 작업도 많았고 끼니를 놓칠 때도 많았다. 그런데도 프로그램 제작에 빠져드는 나를 발견할 때면 어디에서 이런 열정이 솟아나는지 신기했다. 그래서인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을 때는 보람을 느꼈다. 주문한 커피가 나왔음을 알리는 진동벨이 울렸다. 나는 1층으로 내려가 커피를 받아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최종 편집본을 드디어 마무리하고 김 부장의 최종 컨펌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아, 김 부장이 마음에 들어 해야 할 텐데 시계를 보니 김 부장의 미팅이 끝날 때까지는 2시간 정도가 남아 있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그동안의 편집 과정을 돌이켜 보았다. 김 부장의 독촉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았다. 그래도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았다. 나는 아쉬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평소에 자주 애용하던 명상 앱을 켰다. 명상 앱에서는 차분한 음악과 시냇물 소리가 흘러나왔다. 명상에 집중하려는 순간 갑자기 스마트폰의 벨소리가 울리며 명상 음악이 멈췄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귀에서 이어폰을 뺐다. 김 부장이잖아. 미팅이 아직 안 끝났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전화했지? 무선 이어폰을 다시 귀에 꽂고 전화를 받았다. 오, PD, 어디야? 편집실에 갔더니 자리에 없던데? 아, 부장님, 미팅 중이신 거 아니었어요? 미팅이 끝났으니까 연락했지. 편집은 끝났어? 네, 최종 편집 끝냈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기자 명상 앱이 다시 실행됐지만 바로 종료했다. 서둘러 회사로 돌아가 편집실로 올라가니 이미 김 부장이 편집실에 와 있었다. 어디 갔었어? 빨리 틀어봐. 본부장님이 외근 가시기 전에 보고하러 가야 하니까. 김 부장이 모니터를 손으로 가리키며 얼른 보자고 재촉했다. 아, 네. 모니터에서 영상이 시작되자 김 부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이 났다. 김 부장의 매서운 눈빛에 옆에서 지켜보는 나는 괜한 긴장감이 들었다. 오케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김 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료를 챙겨 편집실을 나가는가 싶더니 서류 하나를 빠뜨렸다며 다시 돌아왔다. 참, OPD, 오늘은 일찍 들어가 쉬어. 동창들 만난다며. 그는 급하게 나가면서도 나조차 잊고 있었던 나의 동창 모임까지 챙겨주었다. 아, 잊고 있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후로 유일하게 나가던 모임이었는데 한동안 바빠서 나가지 못했다. 그동안 친구들이 어떻게 지냈을지 궁금했다. 퇴근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 사원증을 찍고 나오는데 로비에 설치된 커다란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머리를 며칠 감지 않아 덥수룩한 머리와 대충 쓴 작업용 뿔테 안경, 그리고 다 구겨진 면바지와 체크무늬 셔츠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아, 이거 꼴이 말이 아닌데? 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간신히 알람을 맞추고 씻지도 않은 채 침대 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다. 스마트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니 알람 시간보다 30분이나 지나 있었다. 잠결에 알람을 끈 것 같았다. 아, 늦었다. 나는 급하게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오늘 모임 장소는 서초역 앞 와인바였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와인바로 들어가는 통로에 거울이 있었다. 세미 캐주얼을 입은 말끔한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나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유쾌한 표정을 만들어 보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수연아, 어서 와. 저기 시온이 옆에 자리 있어. 수연이 왔으니까 이제 다 왔네. 이게 얼마만이야? 친구들은 이미 와인을 한 잔씩 하고 있었다. 시원이 옆자리로 향하는데 이미 얼굴이 빨개진 준수가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다. 아이고, 귀하신 분께서 오늘은 어쩐 일로 모임에 왔어? 나는 은근히 가시돋친 준수의 말을 대충 웃어넘기며 앉았다. 수연아, 반갑다. 시원아, 이게 몇 년 만이야? 하하, 그동안 내가 좀 바빴어. 가슴을 펴며 유쾌하게 말하는 시원의 모습은 이름만큼이나 여전히 시원했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시원에게 근황을 물었다. 요즘에는 뭐해? 나 요새 자동차 팔아. 그래? 너 전에는 보험 한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 가방에 있는 거 계약서 아니야? 계약서 맞아. 자동차 계약서. 이래 보여도 내가 전국 1위 영업왕이야. 그나저나 수연이 너는 요새 드라마 잘 만들고 있냐? 어떤 작품 제작하고 있어?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지금 시사교양국에서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어. 이제는 메인 PD야. 다큐멘터리? 너 드라마 PD 아니었어? 예전에는 예능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러다 다음번에는 9시 뉴스에서 너 보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지. 기다려봐. 하하. 너는 어쩌다 그렇게 부서를 옮겨 다니게 된 거야? 우리 부장님이? 우리 사수. 내가 신입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한 사수야. 본인이 부서를 바꿀 때마다 나를 데리고 다닌다니까? 너처럼 방송국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냐? 어쨌든 사수가 챙겨준다니 좋겠네. 그게 다 네가 해외 유학 팔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나를 챙겨주기는 하는데 가끔은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해. 참 배부른 소리 한다. 우리는 몇 년 만에 안부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다. 각자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이야기 꽃을 피웠다. 다들 몸을 담고 있는 분야는 다르지만 내일 모레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라
인생에 대한 고민은 서로서로 비슷했다. 대부분 직장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러다 옛날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민수가 말을 건넸다. 수연아, 우리 고등학교 때 기억나? 그때 경준이랑 우리 밤새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언젠가는 같이 손잡고 할리우드 레드카펫을 밟아보자고 했던 거. 그래도 너는 뉴욕 필름 스쿨 가서 우리랑 다르게 그 꿈을 이루나 했어. 그런데 결국 영화 쪽으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나마 방송이 영화랑 비슷하지 않아? 전혀. 방송이랑 영화는 완전히 달라. 하긴 어린 시절 꿈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나저나 너는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이제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아? 민수의 질문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재호가 끼어들었다. 수연아,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해. 결혼하고 3년쯤 살아보니 현실은 다르더라. 건우야, 너는 이해하지? 무슨 소리야? 나는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 수연아, 나는 되도록 빨리 결혼하는 거 추천한다. 그때 상기된 준수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야, 수연이처럼 돈 많은 싱글남이 뭐가 아쉽다고 일찍 결혼하겠냐?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에, 넌 해외 유학파에다가 잘 나가는 방송국 PD에, 너 같은 로열 패밀리가 보기에 우리 같은 서민이 열심히 사는 거 웃기지 않아? 준수의 비아냥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재호가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 애써 웃으며 말했다. 수연아, 이 녀석 많이 취했나 보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자마자 혼자서 계속 마시더니 저러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때 옆에 있던 경준이 준수를 데리고 나갔다. 저 녀석 학교 때부터 너한테 열등감이 많았잖아.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를 하는데도 저러네. 신경 쓰지 말고 한잔해.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넘겼다. 준수의 말처럼 내가 고등학교 시절 우리 집은 일반인들이 보면 로열 패밀리라고 할 만큼 사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아버지는 꽤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서울에서 땅값 비싸다는 강남 고급 빌라에 살면서 가사 도우미도 있었다. 그래서 나도 그 학비 비싸다는 뉴욕 필름 스쿨에 겁없이 들어갈 수 있었고 여동생도 세련된 감각에 스타일이 좋고 공부도 잘해서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런데 그것도 다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다. 12년 전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후 집안 환경은 모두 바뀌었다. IMF도 거뜬히 이겨내셨던 아버지였는데 친환경 사업에 투자했다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셨다.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부모님은 경기도 외곽의 연립주택 단지에 겨우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일로 인해 병까지 얻게 되셨다. 내 월급의 50%는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꼬박꼬박 나가고 있었다. 그런 내 환경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꽤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떠나갔다. 이런 집안 사정을 굳이 티내고 싶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한테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대했지만 가끔 이렇게 옛날 이야기가 나올 때면 속이 쓰려왔다. 잠시라도 현실에서 벗어나 어딘가 훌쩍 다녀오고 싶다. 혀끝에 맴도는 와인이 텁텁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김 부장이었다. 오늘 아침도 그렇고 내가 무슨 생각만 좀 하려고 하면
이렇게 전화해서 흐름을 끊지? 정말이지 신기하다니까. 나는 괜스레 투덜거리며 스마트폰을 들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수연아, 모임 방해해서 미안한데 통화돼? 괜찮아요, 형. 목소리가 왜 그래? 뭔 일 있어? 아니요. 아참, 본부장님 보고는 어떻게 됐어요? 나와 김 부장은 직장에서는 서로 예의를 갖춰서 대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일하다 보니 사석에서는 형, 동생하는 사이가 되었다. 번번이 나의 사색을 방해해서 불편했지만 지금처럼 기분이 울적할 때는 그런 그가 고맙기도 했다. 본부장님께 네 프로그램을 보고했더니 구성이 좋다고 매우 만족해 하시더라. 안 그래도 이번에 최 부장 팀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시던데. 그래서 대체할 프로그램을 되도록 빨리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말이야,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어때? 안 그래도 이상하게 얼마 전부터 계속 내 머리에서 떠오르더라고. 나는 순간 술이 확 깨면서 귀를 의심했다. 뜬금없이 갑자기 웬 순례길이요? 혹시 본부장님이 카톨릭 신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요즘 산티아고 순례길이 뜨고 있잖아. 예능 방송에서도 관련 콘텐츠가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다큐멘터리야말로 리얼 아니겠냐? 사람들이 왜 거기로 자꾸 몰리는지 다큐멘터리적인 시선에서 뭔가를 끌어내 보라고. 수연이 네가 순례길을 걸으면서 직접 체험해 보는 걸로 한번 해봐. 넉넉 잡아 2달 정도 예산 지원해 주신다니까 잘할 수 있지? 김 부장의 갑작스러운 해외 촬영 제안이 썩 달갑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로 훌쩍 다녀오고 싶었던 바람이 현실로 다가오자 내심 반가웠다. 하느님이 내 마음을 엿보기라도 했나? 김 부장이 말을 이어갔다. 지난번에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같이 해봤으니까 이번엔 혼자 갈 수 있겠지? 다른 프로그램 기획 때문에 추가 인력 지원은 힘들 것 같아. 미국에서도 영화 만든다고 혼자 장비 들고 많이 다녔다며. 그런 경력 생각해서 너한테 말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진 말고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 찍는다고 생각해. 혼자 가는 일정이 부담스럽기는 했다. 그렇지만 김 부장의 말에 잊고 있었던 영화에 대한 열정이 떠오르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방송에 묻혀 있느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영화는 여전히 나를 설레게 하는 키워드였다. 영화 감독의 꿈을 안고 뉴욕 필름스쿨을 다니던 시간이 기억났다. 알겠어요, 형. 한번 해볼게요. 그래, 고마워. 그동안 몇 날 며칠 밤을 새운다고 수고했어. 이번에는 취재 겸 휴식 겸 그렇게 갔다 와. 이번 달 안으로는 출발해야 한다. 알겠지? 나는 뜻하지 않게 산티아고 순례길로 떠나게 되었다.